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어느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아줌마 사연자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서 사연 신청이라는 걸 도전하게 됐네요. 어릴 적부터 저와 여동생은 서로에게 가장 절친한 벗이나 다름없었어요. 3살 나이 터울이 있었지만 여동생이 워낙 씩씩하고 야무진 성격이었던 데다 저는 심성이 어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둘이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망설일 때 여동생이 단호하게 굴었고 여동생이 급하게 행동할 땐 제가 차분하게 타일렀습니다. 신기하게도 둘 다 외모가 아빠를 닮은 편이었죠. 동네를 거닐면 저희 자매를 잘 모르는 어른들도 저희가 누구의 자식인지 유추를 하실 수 있을 정도였네요. 어렸을 땐 부모님 중에서 너무 아빠만 닮은 외모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죠. 아빠는 듬직하고 인자한 인상을 하신 분이었고 반면에 엄마는 조금 새침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시지만 약간 귀여운 느낌의 새침한 분위기를 얼굴에 지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서로가 재혼이었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이 직접 자식들에게 알려주셨던 건 아니고요. 우연히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를 제가 어느 날 엿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돌려서 표현할 것 없이 저희 집은 가난한 편이었어요. 공간은 좁았고 방음 따윈 기대할 수도 없었으니 제가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의 대화도 엿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신은 옛날에 그 여자한테도 이렇게 했었어? 그런 소리를 왜 꺼내? 이미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그때 그 여자하고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했었는지 궁금해서 그런다. 왜? 아빠의 첫 결혼 상대는 이미 세상뿐이 아니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대화 속에서 듣고 유추했던 반 그분이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전말이었죠. 그런가 하면 엄만 첫 결혼 상대였던 분과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죽일 듯이 싸우기만 하다가 끝내 이혼을 하셨던 모양이었고요. 그랬던 게 우연이 아닌 모양이었을까요? 엄만 자꾸만 당신 스스로의 성질에 못 이긴 채로 아빠와 싸우려고 들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나 언질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만 돌아오실 거야. 우릴 버린 게 아니실 거야. 엄마가 사라지고 며칠 뒤 전 현실을 부정하며 여동생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러나 저보다 어린 여동생이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더군요. 아니야, 언니. 엄마 우릴 버렸어. 우리도 버리고 아빠도 버렸어. 이제 엄마는 안 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엄만 잠시 떠나신 것뿐이고 곧 다시 돌아오실 거야. 우리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는 항상 지겹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소리 했었잖아. 엄마는 아빠하고 우리랑 살기 싫어했었어. 엄마는 다른 인생 살고 싶다 했었거든. 그러면 넌 이대로 엄마가 영영 안 돌아오는 게 좋다는 거야? 좋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 돌아오는 게 사실이라는 걸 언니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포기해. 저도 그 당시엔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었는데 저보다 어린 여동생이 그 조그만 게 대체 뭘 한다고 그런 의젓한 태도로 맹랑한 소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동생이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제가 말문이 턱 막히면서 대꾸가 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울면서 진짜로 엄마가 영영 안 돌아오는 게 맞냐는 질문을 제가 5번도 더 했을 거예요. 반면에 여동생은 뾰로통한 표정으로 엄마가 없는 일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을 뿐이었죠.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가셨다는 것에 어쩔 줄 몰라하며 슬퍼하고 당황하는 저를 보며 가슴 아파하셨고 의연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는 여동생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자식이 너무 빨리 철이 들어도 부모의 입장에선 서글픈 법인가 보더라고요. 아빠가 너희들한테 정말 많이 미안하다. 엄마의 빈자리까지 아빠가 다 채우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많이 노력해 볼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빠를 믿고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부탁할게.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희 자매를 앉혀놓고 말씀하셨던 날 저 또한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동생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전 엄마가 영영 가족의 곁을 떠나셨음을 인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은 세 식구 어떻게든 더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 말을 나눴던 이후 아빠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현장 일을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여동생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아빠는 제법 번듯한 직장에 다니셨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았더랬죠.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를 포함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이런 무책임한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모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날렸을 뿐이었죠. 그때 일로 상처를 크게 받으셨던 아빠를 전에 함께 일하셨던 예전 동료분이 위로를 해주시며 현장 일을 배워보라고 권해주셨던 겁니다. 그 바람에 아빠가 현장 일을 다니게 되셨고요. 아빠는 체격도 좋은 편이셨고 곧잘 적응을 해내셨어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까짓 일은 고생도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해가며 현장 일을 다니셨었죠. 하지만 일이 없을 땐 몇 날 며칠씩 전전긍긍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봤는데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지속해 오셨던 아빠였어요. 허무하고 어이없게도 엄마가 영영 집을 떠나버리셨던 이후에도 자식들만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욱 힘을 내셨던 그런 아빠였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고요. 너희들이 있으니까 이 아빤 어떤 힘든 일이 있든 다 해내고 이겨낼 수 있단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넘지 못할 고비나 산 따윈 이 아빠 앞에서 절대로 없는 거야. 우직한 얼굴 위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낌없이 애정어린 말씀을 건네주셨던 아빠의 모습이 전 정말로 좋았습니다. 제가 지닌 감수성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 틀림없었죠. 그러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였던 아빠를 오래도록 볼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아빠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같이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말씀하시길 별다른 징후를 전혀 못 느끼셨다고 해요. 아빠는 그냥 평소와 같은 모습이셨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밝혀진 건 아빠의 뇌에 큰 문제가 생겨 있었고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었죠. 아빠가 의식을 찾지도 못하신 채 병원에 누워 계셨을 때가 아마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벅찬 것들이 가슴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아빠,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저희만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흰 진짜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빠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두고 가지 않으실 거죠? 아빠가 눈을 뜨실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전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바랐어요. 어느 날은 의료진이 고무적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서 희망이 차오르기도 했었고 또 어느 날은 아빠의 상태가 나빠져서 숨을 죽이며 긴장으로 하루를 다 써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정확히 6주가 흘렀고 아빠는 깊은 새벽녘에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인지 막상 아빠가 돌아가시자 크게 울음은 안 나오더라고요. 원통하고 분한 뜨거운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씩씩하게 버티고 있었던 여동생이 통곡을 했어요. 여동생이 거의 숨이 넘어갈 듯이 오열을 해대는 것에 지켜보던 어른들이 모두 따라서 흐느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아빠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네요. 저희 자매에겐 이렇다 할 친인척이 없었어요. 진작에 사라지신 엄마도 이렇게 돌아가신 아빠도 젊은 나이에 양친을 이루셨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겐 형제가 둘 있었지만 진작에 연을 끊고 사신 지 오래였고요. 아빠는 옛날에 당신의 형제를 병으로 떠나보내신 적이 있었기에 혼자이셨습니다. 두 분에게 왕래하며 지내는 친척들이 마땅히 없었기에 당연히 자식들인 저희 자매 또한 그 누구도 없었어요. 아빠의 생전 인연들이 그나마 저희 자매를 걱정해 주셨을 따름이었죠.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는 소리지만 그럼에도 이 말만은 너희에게 꼭 해줘야겠구나.
너희들 앞으로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잘해주겠답시고 온갖 가머니설들로 너희를 꿰어내는 것들을 특히나 경계하고 조심해라.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상대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특히 돈은 그 누구에게든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라. 돈 문제로 절대 남하고 얽혀서는 안 돼. 이제 세상엔 너희들 뿐이니 서로만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손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빠와 함께 현장 일을 다니셨던 어떤 분께서 저희 자매를 붙들고 그렇게 당부해 주셨어요. 당신의 사정이 조금만 더 괜찮았다면 저희 자매를 도와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다들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을 지니고 계셨음에도 아빠의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걸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셨음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희 자매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거듭 드렸었죠. 그렇게 제 자신을 다잡고서 의연하게 어른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전 제가 반쯤은 다시 태어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뒤로하고 어떻게든 앞으로 살아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절대 못 살 것처럼 울어대기만 했던, 마냥 여리기만 했던 제가 변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전 혼자가 아니었고 저에겐 여동생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저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여동생과 둘이서라면 아등바등 이를 악물며 버틸 각오가 이미 저에겐 되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엔 무척 힘들기만 했었죠. 얼마나 막막했던지 모릅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의지할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느껴지는 건 부모님의 빈자리뿐이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살아가야 할지 저희 자매는 정확히 몰랐기에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지연아,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던 분인지 너도 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언니, 나도 그렇게 믿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순서일 거야. 서로가 있었기에 두렵고 걱정되는 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의 둘이서만 지낸다고 하면 우습게 보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웬만하면 개인적인 얘기들은 밖에서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저희 자매는 점점 더 강해졌던 것 같네요. 정말 힘든 길이었죠. 서로를 의지하며 악바리처럼 버텼었고요. 앞만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하루 생존만이 목표였던 저희 자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로 자연스럽게 바뀌더군요. 전 2년제 전문대를 나왔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엔 대기업 계열의 공장에서 3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엔 자격증 2개를 따고 제 나름의 발전과 성장을 거치면서 제법 번듯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법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느껴져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주변의 것들을 여유로운 시선으로 둘러볼 수 있게 된 때였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 한숨을 돌렸던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언니다 보니까 여동생보다 책임감이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여동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겐 항상 있었거든요. 여동생은 꽤 괜찮은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정말 기특하게도 성적 관리도 대외 활동 경력과 아르바이트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던 제 여동생이었어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공장에서 일을 하는 보람이 있었죠. 여동생만 생각하면 돈을 벌고 모으는 보람이 넘쳤으니까요. 저보다 원체 당찬 성격이었던 여동생이 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어요. 넓은 세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권유를 해서 여동생에게 해외에 나가 경험을 쌓도록 했어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보고 배우고 익히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랬던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난 굳이 외국에 안 나가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걸 접고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휴학 한 번 안 하고 졸업까지 달려왔던 거잖아. 그런 만큼 빨리 취업해서 사회생활하고 자리 잡고 돈 벌고 싶단 네 마음 뭔지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지연아, 경험하지 않으면 영영 모르는 게 있고 그건 영영 아쉬움으로 남을 거야. 네가 원하는 건 외국에 나가보는 거니까 네 마음을 따르는 게 맞아. 일찍 졸업한 만큼 남들보다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언니도 한 번을 안 쉬고 계속 일을 해왔는데 언닌 계속 돈을 벌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내가 무슨 외국을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사치야. 지연아, 넌 나랑 달라. 난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먼 외국에 나가서 지낸다고 생각하면 식은땀이 흘러. 짧은 여행이라면 모를까 아예 체류를 한다고? 누가 공짜로 시켜준다고 해도 난 사양이야. 하지만 넌 아니잖아. 네가 그런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남들에겐 없는 재능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욕심 부려도 돼. 정말이야? 언니? 그러면 나 지금 취업 준비하던 거 그만두고 외국 나갈 준비해도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이제 망설이지 마. 진심으로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 여동생의 벅차오르는 얼굴을 보며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솔직히 여동생은 꽤 독립적인 성격이었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외로움도 잘 탔고요. 그래서 먼 곳에 여동생을 보내고 혼자 지낸다고 생각하면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외국에 나가서 지내며 이런저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여동생은 그제야 정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언제가 되었든 이런 순간이 올까봐 그동안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구나 싶어서 보람된 마음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었었고요. 여동생은 1년 동안 머나먼 타국 생활을 하면서 돈도 조금씩 벌며 그곳의 언어도 많이 배웠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누구 동생 아니랄까봐 똑 부러져서 아주 당차게 외국에서도 잘 지냈었죠. 통화를 할 때면 전 울컥했었는데 여동생은 항상 의젓했었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절 안심시키는 말만 많이 해줬던 그런 속 깊은 여동생이었어요. 외국에서 지내며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된 여동생은 귀국을 한 뒤에 어느 외국계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내노라 하는 국내 기업에만 입사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여동생이었는데 확 바뀐 것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둘만 남았을 땐 막막하고 미래를 그리는 게 힘들었었는데 이젠 어느덧 여동생이 듬직한 모습으로 멋들어진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걸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더군요. 곱씹을수록 신기했고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 여동생이 귀국을 하고 나면 당연히 저와 같이 지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점이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과 여동생이 들어간 외국계 기업은 위치가 서로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미 출퇴근 동선이 용이한 곳에서 살고 있었고요. 저에게 맞추자니 여동생의 출퇴근이 쉽지 않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거주지를 옮길 각오까지 했었는데 여동생이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반대를 했었네요. 각자 좋은 위치에서 따로 살면 되는 거지. 언니는 지금 집이 월세도 저렴하고 정말 잘 구한 집이잖아. 그런 집이 또 어디에 있겠어? 그 아까운 데를 왜 나오려고 그래. 난 회사 근처에 워낙 신축 빌라가 많이 생겨서 매물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괜찮더라. 이왕이면 위치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구해서 회사를 도보로 다녀볼까 해. 그러면 교통비도 절약되겠지? 여동생은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 명랑하게 따로 사는 얘기를 했고 전 속으로 시무룩했었지만 별로 내색은 못했어요. 저만 같이 살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왠지 침울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각자 따로 살게 됐고 연락은 거의 매일같이 자주 했으며 얼굴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보는 꼴이었어요. 제가 많이 강인한 어른으로 자란 뒤였지만 본래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진지한 자세로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것도 여동생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곁에 있어주면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제법 서로 잘 맞았지만 오래 사귈 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연애 초보에다가 남자에 대해 뭣도 몰랐음에도 그냥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이 남자친구는 연애만 할 상대지 결혼을 바라볼 상대는 못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것 같네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건 나이 30대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4살이 많은데요. 지인을 통해서 소개로 만났고 처음부터 왠지 호감이 갔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살면서 연애를 딱 2번, 그것도 대학 시절에만 잠깐 해봤고 그 이후로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단 소리를 멋쩍어 하면서 말을 하던 남편을 보면서 전체가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까지 가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었죠. 전 제 스스로가 외로움을 잘 타기에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해 왔었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게 될까봐 제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며 주변에 어른이 일찍부터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절 지킬 건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남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에 실패하면 남들보다 몇 배로 인생이 한 방에 곤두박질을 치고 말 거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네요. 금전적인 부분은 말을 할 것도 없었죠. 제가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았는지 이런 걸 그 누구에게도 절대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얘기는 솔직히 안 털어놨었죠. 오로지 제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여동생 하나뿐이었고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남편은 별로 오래 만나지도 않았지만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얼굴도 보통이고 키도 보통이고 학력도 무난하고 직업도 그저 그랬습니다. 남자 나이 34세, 그 당시 모아놨던 돈이 3,500만 원 정도였어요. 무슨 엄청난 사정이 있어서 취업을 상당히 늦게 했다거나 집에 큰 일이 있었다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직장인 남자가 그 나이에 그 정도밖에 안 모았다고 하면 고개가 갸웃거리는 게 일반적이죠. 특히나 결혼할 생각이 있는 남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선 당황스러우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어딘가 자신 없는 태도로 저에게 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라고 해서 특별히 뭐 잘난 게 있는 여잔가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면 부족한 여자가 저였던 것을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보다 본인이 더 훨씬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본 남편의 최고 장점이 뭐였을지 이쯤 되면 짐작이 가시죠? 맞아요. 바로 착하다는 것이었어요. 무척 겸손하기도 했고요.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일가 친척도 없고 여동생 한 명이 가족의 전부라는 사실을 조금도 얕잡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그 착한 부분을 딱 느끼고 결혼의 예감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릴 상대는 여동생이었는데요. 깜짝 놀라면서도 흔쾌히 찬성해 줬습니다. 일단 성격 좋으시고 서글서글 하시잖아. 볼 때마다 나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난 그분이 내 형부가 되신다면 마음에 들어. 정말? 바로 그렇게 좋아해주니까 내 마음도 놓인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돈을 많이 못 모으셨다는 게 약간 좀 그러네. 에휴, 그건 지연이 너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들어봐서 잘 알잖아. 아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언니. 그분은 사람이 참 좋은데 너무 좋아서 그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장점이지만 단점이기도 하다는 거지. 너무 자기 가족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지 않아? 가족들의 빚을 갚느라고 그 개고생을 다 하셨다는 것도 난 짠하면서도 한편으론 기가 막혀. 게다가 지금까지 결혼 생각 없어서 여자를 한참 안 만나셨다는 것도
다 자기 형보다 먼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면서? 그런 게 어딨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런 점들은 나도 좀 안 좋게 생각되긴 하는데 가족을 우선시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또한 들어. 만약 지연이 네가 사업을 하겠답시고 크게 일을 벌였다가 망해서 크게 다 빚이 됐다면 난 당연히 무조건 널 도와서 그 빚을 갚아줄 거야. 내가 내 돈 모으고 잘 사는 건 의미 없지. 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우선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가족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라고 생각해. 얼씨구, 언니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푹 빠질 대로 빠져서 머릿속은 결혼식까지 다 마친 상태구만.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하든 안 들어먹을 것 같네. 그래, 언니가 그렇게 좋다면 그 정도 마음에 걸리는 것쯤이야. 무시하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사람이 괜찮으면 솔직히 장땡이지. 여동생이 웃으며 절 놀려댔는데 그 앞에서 반박이 안 됐어요. 남편하고 이미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확고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뿐인 제 가족이 흔쾌히 축하해주는 결혼을 하게 돼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네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제 남편이 돈을 그 나이까지 그 정도밖에 못 모았던 건 집안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친, 그러니까 저에겐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예전에 보증을 잘못 서셨다가 집안을 말아 잡수셨고요. 남편이 중학교 3학년 때 술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에겐 5살 차이에 형이 한 명 있죠. 어려서부터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다고 하던데 아주버님은 아주 어렸을 적 어떤 아기였던지까지는 알 길이 없었지만 확실한 건 사춘기 나이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학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조급하고 매사에 경거망동을 해서 시끄럽게 잡음을 내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껄렁껄렁하게 다니다가 결국 고등학교 때 학교도 잘렸고요. 아주버님의 인생에서 의욕을 처음 가지셨던 건 부친상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로 아주버님이 각성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젠 내가 뭐라도 해봐야 돼.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누굽니까? 이 집안 장남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무척이나 감동을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 물론이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역시도 굉장히 사고방식이 옛날에 갇혀있는 분들이라서 무조건 장남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여기셨죠. 그랬건만 아주버님이 계속 실망스러운 행보를 선보이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나요. 드디어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보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에 시어머니께선 감동의 눈물마저 훔치셨답니다. 중졸인데다가 머리가 비상하지도 않고 미천도 없었던 아주버님이 뭘 하실 수 있겠나요. 함께 어울려 놀던 인맥에 기대는 것뿐이었습니다. 소위 양아치라고 불렀던 아는 형들을 찾아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아주버님은 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당시에 시어머니께선 첫째는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직장 다닌다라고만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체면 때문에요. 하지만 아주버님을 부끄러이 여기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특하고 가엾게 여기셨죠.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열심히 살아보려는 아주버님의 노력을 높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헛바람이 제대로 잘못 들었고요. 그때 여자 문제도 엄청 시끄럽게 일으켰다네요. 결국 허무맹랑한 꿈을 가지게 되셔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기껏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3년을 굴러놓고서 사업이란 위험천만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주변에선 만류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무조건적으로 아주버님을 지지해 주셨다네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장남의 길을 살려줘야 하니까요. 할 수 있다면 응원을 해 주셨죠. 남편은 암만 해도 그 사업이라는 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대요. 하지만 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 크게 들었고요. 남편은 집에 손 한 번 안 벌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다니던 착실한 청년이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버님과 다르게 성실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성적은 보통이었죠.
대학은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었지만 돈 때문에 눈을 낮춰서 장학금을 준다는 곳으로 골랐고요. 그런 착실한 아들, 뭐든 조용히 잘 해내는 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선 항상 아주버님만 위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참으로 씁쓸한 대목입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은 초반엔 꽤 잘 됐다네요. 그게 독이 됐죠. 사업 초보자가 초반에 성공을 맛보자 너무 흥분을 해서 즉각 더 크게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그랬던 만큼 실패의 크기가 더 커졌던 것이고요. 결국 그 사업은 폭삭 망했습니다. 상심에 빠진 아주버님은 술병을 끼고 사셨고요. 그 모습이 시어머니께선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술병이 나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떠오르셨던 모양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신의 귀한 장남이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어 죄 없는 차남을 달달 볶으셨죠. 네 형이 저렇게 됐는데 동생으로서 두고만 볼 거 아니지? 네가 나서줘야 된다. 이제 믿을 건 너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을 남편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천성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괜찮은 이름 있는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당장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남편은 취업을 했어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경력을 쌓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남편은 자기 형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걸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몫의 생활비 조금만 남겨두고 전부 다 집에다 줬습니다. 자기가 진 빚도 아닌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술독에만 빠져 살다가 간신히 돈을 벌러 나가서 빚을 갚기 시작한 당신의 장남만 안쓰러이 생각하시고 대견하다고 보셨어요. 아주버님이 하면 안타깝고 눈물 나는 것이고 제 남편이 하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빚을 갚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 자문을 구한 덕분에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건 역시도 남편이 성실하니까 좋게 봐줄 수 있었던 직장 상사분이 자기 지인을 통해서 법적으로 잘 아는 전문가를 소개시켜주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무지가 죄라는 명목하에 빚을 갚는데 몇 년 더 걸렸을 거라고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남편의 공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될 흐름이었다는 식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한 남편이 주변으로부터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거품을 물며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네 형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네 순서도 못 가리고 혹시 먼저 결혼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넌 주변에 여자가 있다고 하거든. 네 형부터 먼저 소개시켜줘. 네 형이 장가를 가야 너도 가지. 결혼은 무조건 장남이 먼저라는 주장이었어요. 참나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이러니까 제 여동생이 제 남편이란 사람만 보면 괜찮지만 그 집안을 보면 마음에 걸린다고 한 것이었죠. 시어머니하고 아주버님도 아주 환장할 분들인데 남편이 워낙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무르게 구니까요. 그럼에도 어쨌든 전 남편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람 또 없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아주버님은 미혼이셨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먼저 결혼을 할 수 있었냐고요? 사연이 좀 있었다네요. 빚을 다 갚고서 자신감을 찾으신 아주버님은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공을 들이면서 반년 넘게 애를 썼는데 끝내 사귀어보지도 못하시고 차이셨던 거예요. 그냥 차이셨던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아주버님한테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여줬고 그렇게 거절을 당하셨던 겁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신 아주버님은 홧김에 이렇게 외치셨대요. 전 결혼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런 농담을 하냐고 물으셨지만 아주버님은 진담이라고 하시며 자기 동생이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 대를 이을 것 같다고 그러셨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이거 큰일이다 싶어 생각을 바꿔서 제 남편 보고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결혼해라 이러셨던 거예요.
당연히 한 푼도 지원은 못 해주시면서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이 절 만났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선 제 가정 환경을 아시고선 처음에 무척 어이없단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무나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라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 둘째가 결혼할 여자를 보는 기준이 너무 낮네. 너무 기가 막혀서 화를 낼 힘도 없다고 하셨던 시어머니 앞에서 전 속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제 여동생 특유의 씩씩한 표정을 떠올리면서 그걸 흉내내며 의연하게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쥐뿔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뻔뻔함 하나는 인정하겠다고 하셨었죠. 전 남편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었으니 절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라든지 그런 시어머니로부터 평생 편애만 받으며 살아오신 아주버님은 별로 신경이 안 쓰였네요. 남편이 워낙 자기 모친과 형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인데 저까지 한 몫을 거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제 남편한테나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못 받고 살아온 애정을 제가 주고 싶었고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당신에게 저자세로 나오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선 얼마 지나지 않아 절 향해 그런 내색을 비치셨습니다. 가정 환경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건가? 부모가 없다 보니 어른을 공경하고 모실 줄을 모르네. 제가 고아라서 당신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어이없는 발언을 듣고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길 따름이었죠. 괜히 대꾸해서 빌미 제공해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막말을 남편은 평생 들어와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아 했는데 저에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충격적이었네요. 저에게 막말 공격이 안 먹히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로 자꾸만 당신의 둘째 아들이 천하의 효자임을 강조하셨어요. 그 의도를 알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효자한테는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며 으스대고 싶으셨던 겁니다. 기가 막혔네요. 둘째가 효자인 걸 그렇게나 잘 아셨다면 진작에 좀 대우를 해주고 챙겨주시지 왜 첫째만 그렇게 싸고 도신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자 여동생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웃음을 지었더랬죠. 생각해보니까 새삼 신기한 것 같아. 우리끼리 남겨져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언니가 이렇게 이미 결혼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시댁 문제 겪고 있다고 하잖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나이 먹기는 했어. 그치? 얼씨구, 넌 내 상황이 그렇게 재밌지? 근데 지연아, 너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응, 난 전혀 급할 게 없어. 그래, 천천히 괜찮은 놈 있나 잘 찾아봐. 물론 내 눈엔 네가 어떤 놈을 데려와도 너보다 못나 보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언니 때문에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엄청 높아지겠네. 여동생은 언젠가 조카가 태어나면 멋지게 이모 노릇을 하고 싶다면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죠. 대학 잘 나와서 외국도 다녀와서 멋진 기업에 몸담고 있는 여동생이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이 눈부셔서 제 가슴이 다 벅차오르는 감각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었죠. 그랬건만 어째서 모든 최악의 일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걸까요? 엄마가 가족을 버렸던 것, 아빠가 쓰러지셨던 것, 그리고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 모든 것에서 한 번도 마음의 대비가 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가볍게 운동을 나섰던 여동생은 전방주시를 하지 못했던 승합차에 치였어요. 중환자실에서 꼬박 나흘을 버티다가 눈물나게 아까운 생을 마감했고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처음엔 울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지연이가 왜 죽어? 그럴 리가 없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제 뇌가 사실을 인정하는 걸 거부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고개를 가로젓길 반복했던 저였고 그런 절 대신해서 장례식장에서 고군분투했던 남편이었어요.
슬픔과 충격 속에서도 남편은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해줬죠. 낙골당 한편에서 안식을 취하게 된 여동생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조금씩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이 세상을 떠났고 한 줌의 제가 되어 영원한 안식으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생전에 여동생은 일기를 종종 썼어요. 저도 몰랐는데 유품 정리를 하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 속에서 만약에 저희 자매 중 한 명이 일찍 죽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남은 한 명이 많이 슬퍼하지 말고 인생을 더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적은 내용을 발견했어요. 만약 자신이 먼저 죽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절 지켜보며 지켜줄 것이고 제가 만약 먼저 죽게 된다면 자신은 방황하지 않고 제가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더 멋지게 인생을 살 거라고요. 여동생이 그런 생각들을 일기장에 써놨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고요. 여동생이 하늘나라에서 이미 저를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와 만나서 제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지만 말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그만두고 이젠 더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저에겐 묵묵하고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힘을 내어 일상 속으로 돌아왔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선을 봤는데 그게 잘 돼서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군요. 아주버님보다 2살 아래의 여자고 중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 직업도 선생이니 얼마나 우리 아들을 가르치려고 들까 싶어서 그게 벌써 속상하고 신경 쓰이지만 별 수 없지.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노총각으로 영영 늙어 죽을까봐 그게 더 무서우니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아주버님과 비교해서 조건이 상당히 좋은 여자임은 자명했으니까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흥분하신 기색이 역력했고요. 만나자마자 아주버님 쪽에서 그 여자한테 강력하게 결혼 의사를 내비쳤다는 후문입니다. 진작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여동생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저를 배려해 이제야 알려주는 것이라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아주버님이 선을 보셨던 시기가 제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입맛을 썼지만 이미 선을 받고 결혼하기로 했다는데 이제 와서 서운해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죠. 하지만 다른 대목에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좋게 마음 써줬으면 좋겠구나. 너 돈 생겼잖아? 돈이라뇨? 보험금 생겼잖아. 1억은 된다면서.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들었으니까 알지. 이왕 돈도 생긴 김에 넌 네 시숙 결혼하는데 크게 마음 좀 써줘야 하지 않겠니?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제 여동생의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고 귀한 돈이었어요. 그걸 시어머니께선 입에 올리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당장 하셔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보고 크게 보태라고 하셨어요. 액수를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셨겠나요? 전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당연히 제 남편을 통해서 아신 거였겠죠. 정말이지 이 무례하고 천박한 시어머니의 언행이나 가족들에게 마냥 끌려가고 사는 남편의 태도나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제가 왜 그걸 아주버님 결혼을 시켜드려야 돼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에 맞춰서 결혼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누나를 부라리고 말을 똑바로 해? 선생질하는 고상한 며느리 들이려면 그래도 결혼할 때 돈을 좀 드려야지. 이미 그쪽에다가 말 다 해놔서 모르지도 못해. 결혼할 자금 있다고 그쪽에 이미 말을 다 해놓으셨군요. 그 자금은 사실 저한테 있는 돈이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대체 어디까지 멋대로 가정하신 건가요? 전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 넌 왜 인정머리가 그렇게 없냐? 왜 너 같은 게 우리 효자한테 들러붙은 거야? 들러붙다니요? 들러붙은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죠.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두 분 다요. 제가 일침을 가했을 때 시어머니께선 제 뺨을 세게 치셨어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모든 걸 다 끝내버려야겠다는 분노가 그 순간 제 가슴속에 타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면서 아예 저주를 퍼부으셨고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달라 그랬습니다. 애초에 제가 혼자 집에 있을 시각에 연락도 없이 불쑥 들이닥치셨던 분이었고요.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기에 억지로 간신히 쫓아냈습니다. 1시간여가 지나서 저보다 퇴근이 늦은 남편이 귀가를 했고요. 세게 얻어맞아서 빨개진 볼을 한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외쳤어요. 선택해. 나랑 이혼하든지 아니면 당신 가족하고 연을 끊든지. 남편은 무척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마치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전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더 정신 차리고 살 생각밖에 없으며 남편 또한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꼬박 하루를 고민하더니 앞으로의 인생은 저와 함께 잘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절연의 의사를 남편이 스스로 가서 밝혔어요. 호구나 다름없던 효자의 반란에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어졌고요.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거품을 무셨습니다. 앞으로도 살살 굴려 먹으며 효자에게 뜯어낼 궁리가 가득하셨을 텐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였어요. 야, 너 때문에 내 말이면 껌뻑 죽는 내 아들의 정신이 나가버렸다. 너 어쩔 거야?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 어떻게 하기는요. 이제 각자 알아서 따로 살면 되는 거죠. 어머님은 그 잘난 장남 있잖아요. 장남이나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시어머니께서 발작을 하셨지만 전 번호를 그때부터 차단했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이름을 들었던 바였으니 그곳을 찾아가서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리고 전 아주버님이 온갖 가식을 부리며 감언 이설로 결혼하자며 꿰어낸 여자에게 말을 해줬죠. 절대로 그 결혼은 하시면 안 돼요. 지옥길로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지독하게 유난스러운 시어머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주버니란 사람 자체에게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나이트클럽을 돌며 일을 하셨을 때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거리면서 옮겨다니며 동거도 하고 임신도 시키고 일부러 험하게 굴어서 유산까지 시키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거짓은 없었고 진실뿐이었으니 저는 당당했네요. 그러자 그 여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절 향해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해줬습니다. 저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건 겉으로 티를 안 내셨고요. 사실 임신이 어려운 몸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집안에서 뒤늦게 결혼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핑계를 만들어서 그 여잔 아주버님께 파혼이자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망연자실 하셨고요. 워낙 나약하신 분이라 그런가 한탄을 하며 술독에 빠져 드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미칠 노릇이었죠. 게다가 그 여자가 금세 새롭게 선을 봐서 만난 괜찮은 남자와 몇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이걸 또 나중에 아시고 아주버님은 더욱더 술독에 깊이 빠져들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애가 끌었고 효자를 찾으며 울부짖으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저와의 결혼 생활에 온전히 더 집중을 했고요. 둘이서 알콩달콩 잘 지냈네요. 그러다가 건강한 아이도 태어났는데 남편은 아빠가 된 이후로 사람이 또 한 번 달라졌어요. 이제 남편의 인생에 저와 아이 딱 이렇게 둘뿐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 남편은 그 두 사람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어진 것이었죠.
화병 걸린 노모와 술병 걸린 노총각 아들의 조합이라니 갈수록 그 두 사람은 생기를 잃어가며 하나도 재미없게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 남편하고 전혀 문제없이 살아왔으니 딱 한 가지 최근에 고민되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요. 대체 어떻게 아신 건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저에게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길일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때 친구예요. 서로 좋은 감정은 있었지만 연인이 되기까지 많이 어긋나고 서로의 감정은 숨기고 계속 친구로 지낼 뻔하다가 남자친구가 용기 낸 덕분에 지금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사이가 됐어요.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어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우린 참 인연인가 보다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오랜 세월 전부터 우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었더라고요. 저희도 알고 경악했지만 어른들은 더 많이 놀라셨던 저희 인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손이 좀 많이 불편하세요. 집안의 유전병 때문에 말초신경과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다른 곳은 거의 다 괜찮지만 오른쪽 손만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한 것에 좀 많이 민감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식사할 때 젓가락질이 불편한 걸 보고 인상을 제대로 찡그리시더군요. 농사나 짓는 청것인 줄로만 알았더니 몸도 병신이었네. 이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저흰 다 얼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충격적인 말이라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목소리가 목구멍으로 나오질 못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게 역력했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나서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장모님이 아프신 건 장모님 아버님께서 우리 외할아버지 구하시고 베트남에서 고엽제 맞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한텐 평생 은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외할아버지를 구하셨다고? 베트남에서 힘들게 돌아오신 할아버지를 팔아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는 거냐, 넌? 아니에요, 엄마. 안 믿으실까봐 저희 집에 있는 사진을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외할아버지 사진이랑 똑같죠? 이 사진 두 분이 파병 가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들었잖아요. 같이 사진 찍은 그 친구분이 지인의 외할아버지래요. 저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상견례장에서 들으니까 얼떨떨 하더라고요. 먼저 저희들 얘기를 좀 하자면 지혁이랑은 같은 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죠. 낯설지 않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요. 그렇게 스스럼 없이 친해지고 어딜 가도 같이 다녔어요. 둘이서 있으면 참 좋고 편한데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저흰 서로 좋아했지만 서로 쑥스러워서 고백은 못한 상태였고요. 그 사이에 계속 우릴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우린 몇 번이나 어긋났습니다. 동기나 후배가 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자 선배나 남자 선배들이 우리 사이에 끼고 시기 질투를 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지혁이한테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지혁이한테 꼬리를 계속 친다거나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지혁이가 어장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소문을 돌게 만들더라고요. 둘 다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항상 옆에 있었으면 했던 친구를 절대 잃고 싶지 않았고 상대방의 마음에 확신이 없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제가 지치더라고요. 3학년 때 영국으로 교환학생 신청을 했어요. 지혁이한텐 끝까지 말 안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조교 선생님한테 제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던 저에게 지혁이는 용기를 내서 영국으로 따라왔습니다. 저희 둘은 용기를 낸 지혁이 덕분에 이어질 수 있었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됐네요. 사귄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지혁이가 집안 얘기를 잘 안 해줘서 뭔가 사연이 있나 했는데
그날은 주말이었고 오랜만에 맑은 날씨의 오후였던 것 같아요. 카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사실은 좀 아파. 몸이 아픈 건 아니고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야.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월남전 갔다 오시고 불구가 돼서 오셨는데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할아버지를 구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울증까지 생기셨어. 항상 어둡고 몸이 불편한 상태시다 보니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하셨대. 아빠가 타국에서 돌아오기만 기다렸을 우리 엄마는 아빠 상태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덕분에 엄만 아직도 몸이 아픈 사람을 엄청 싫어하시고 건강에 대한 강박이 심하셔. 더러운 건 절대 못 만지게 하시고 나 캠핑이나 여행도 절대 못 가게 하셨어. 정말 많이 싸웠는데 왜 그러시는지 알고 나니까 포기가 되더라. 친구들이 많이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무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걸 아니까 말이야. 넌 절대 외국 가서 다치면 안 된다고 애원하는 그 눈빛을 어떻게 외면하겠어. 영국 가는 것도 엄청나게 싸워서 온 거야. 난 전쟁 나가는 거 아니라고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허락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싸워서 간 거야. 나 이렇게 엄마한테 반기 들고 너 만나러 온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랬구나. 고생했네. 우리 남친 내가 많이 예뻐해 줄게.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어. 참 우리가 많이 닮았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월남전 참전하셨댔어. 할아버지도 거기서 친구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대. 할아버진 고엽제 부작용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셨어. 한국에 들어오셔서 집안에서 소개시켜준 여자랑 결혼하라는 등살에 급하게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후에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셨나 봐. 그게 아이한테 유전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다가 엄마가 태어나고야 아셨대. 엄마가 근육계 이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셨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다 자기 탓이라고 엄마 치료하려고 엄청 애쓰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손만 좀 불편하시고 다른 데는 많이 좋아지셨어.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절대 안 낳으려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몰래 좋아하던 아빠가 계속 고백 공격을 하는 바람에 애를 절대 안 낳는 조건으로 결혼하셨대. 근데 넌 태어났잖아. 아, 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애야. 원래 내 친엄만 아빠의 여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막내 고모지. 고모가 그 시대에 드문 신여성이었는데 계속 결혼 안 하겠다고 하시다가 30대 후반에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셨대. 결혼하고 애 낳으셨는데 그게 나야. 근데 고모랑 고모부가 차삭으로 같이 돌아가셔서 우리 엄마가 날 호적에 올리고 입양해서 키우신 거야. 지혁이는 말 대신 저를 안고 토닥여 줬어요. 근데 우리 엄마 몸은 좀 불편하지만 세상 어떤 엄마보다 날 예뻐해주고 잘 키워줬어. 그게 너무 고마워.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를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벌써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갈 생각하는 거야? 너 김칫국 너무 마시는 거 아니냐? 걱정 마. 우리 엄만 건강하면 다 오케이야. 너 밥 먹는 거 보면 바로 오케이 하실걸? 그래, 내가 밥을 좀 야, 이리 와 너 잡히면 진짜? 지혁이랑 학교를 졸업하고 꽤 유명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지혁이랑 다른 회사에 들어갔지만 위치는 아주 가까워서 둘 다 다행이라고 좋아했죠. 더 자주 만나고 마음이 많이 깊어진 우린 같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혁의 어머니를 좀 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신 분이라고 하는데 엄마 생각을 하니까 좀 걱정되기도 했고요. 지혁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까 분명 좋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처음 지혁이네 집에 갔는데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계시더군요. 환한 미소로 절 반겨주셨어요. 집도 정말 깔끔하고 예뻤고요. 음식들도 예쁘게 차려져 있었고요. 살펴보니까 지혁이 엄마는 하루에 청소를 3번 이상 하시더라고요. 가구에 먼지가 앉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고 집안은 늘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집안이 깔끔해서 좋긴 하지만 편하게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덕분에 가족이 다들 청소의 달인이 됐네요.
그렇지만 아무도 엄만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먹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잘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여러 가지 음식을 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대로 잘 받아 먹었는데 참 건강해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지. 깜짝 놀란 제가 사례가 들어서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지혁이가 급하게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주더라고요. 엄마, 애 놀라게 그렇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아니, 나 괜찮아. 놀랐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소화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단다. 지희야, 잘 먹는 건 좋지만 음식은 30번 이상 씹어 먹어야 돼. 안 그럼 위에도 부담이 되고.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평생 가족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혹시나 체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요. 소리를 지를 정도로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거니까요. 네, 저 괜찮아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욕심부렸나 봐요.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지혁이가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 후에 지혁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밖에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고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지혁이 어머니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매주 운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는 방문하고 있는지, 다른 지병은 없는지, 용변의 문제는 없는지, 치과는 얼마나 자주 가는지, 치열은 고른지, 건강검진은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는지, 가족 중에 암은 없는지, 술은 얼마나 먹는지, 생리는 불순은 아닌지, 시력은 좋은지, 잠은 몇 시간이나 자는지 등등이요. 전 지혁이 어머니한테 성실하게 다 답해드렸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어머님 몸 아픈 데 없으세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주 같이 산책 가고 공기 맑은 데도 같이 가요. 지혁이 어머니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때도 본인이 지나치게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무조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압도돼서 질문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건강을 그렇게 되물어주고 같이 산책 가자는 말에 감동을 많이 받으셨대요. 가족들은 어머니의 집착어린 잔소리에 많이 지쳐서 어머니를 피하고 외면하기 급급한데 전 아주 달랐다고 좋아하셨다고 해요. 제가 아주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잘 배우고 자란 것 같다고 지혁이한테 칭찬을 많이 하셨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아픈 엄마가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지혁이 엄마한테 잘 해드리고 점수를 좀 많이 따두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잘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혁이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지혁이 집에 놀러 갔는데 지혁이 어머니가 계속 부엌에만 있으시더라고요. 음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놀고 있으라고 하시면서요. 지혁이 어머니는 음식에 파는 화학 조미료 넣는 걸 싫어하셔서 직접 장도 다 담그시고 조미료도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흰 속도 편하고 좋지만 혼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좀 도와드리러 갔죠. 그나마 쉬운 두부를 썰다가 손가락이 좀 베었어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지만 피를 본 순간 지혁이 어머니 눈이 뒤집어지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날카로워지시고 거의 패닉에 가까워지신 것 같았어요. 전 소독약에 밴드만 있으면 됐는데 결국 절 응급실까지 데리고 가셨죠. 파상풍 주사도 맞추시고요. 그 다음부터 부엌 출입 금지가 됐습니다. 몸은 편하지만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하루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계속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남들보다 하루하루를 몇 배는 더 힘들게 보내시는 것 같아서 보는 제가 더 힘들었네요. 아픈 사람이 집에 없도록 하는 게 인생 목표이신 것 같았어요. 지혁인 어릴 때 축구도 못했네요. 넘어지면 엄마가 너무 괴로워해서 마음껏 뛰어노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다가 다쳐도 말 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엄만 다 알아채시고 선생님께도 자주 전화하시고 항상 학교 문 앞에서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사춘기 땐 그런 엄마가 너무 싫어서 가출한 적도 있었대요. 놀란 엄만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며칠을 알아 누우셨고요. 나중에 아빠한테 소식을 전해 듣고 그제서야 엄마 속 썩이는 걸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혁이랑 우리 집에도 인사를 갔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속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듬직한 아들이 생긴 것처럼 기분 좋다고 하시고요. 지혁이가 있어서 저랑 떨어져 살아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다른 말을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지혁이를 보고 계속 웃고 좋아하시니까 지혁이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편해서 애교도 부리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실에서 우리 외할아버지 사진을 뚫어져라 보고 있길래 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가 그분이라고 같이 참전하셨던 친구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나 외할아버지 친구분이랑 좀 닮지 않았어?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사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사람 같고 낯이 많이 익어서 되게 편하게 말을 걸었거든. 그러고 보니까 외할아버지 친구랑 되게 많이 닮았네. 신기하다. 지혁인 그 이후에도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 어렸을 때 온갖 사고치고 다닌 얘기, 남녀 통틀어 동네 싸움 짱이었던 제 웃긴 과거까지 다 나와서 다들 한참을 웃고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집안 구석구석 소개해주다가 다락도 구경시켜줬고요. 아주 오래된 나무 박스를 보더니 이 안에 뭐 있어? 아, 그거 외할아버지 거라고 하던데 뭐가 들어있는진 잘 모르겠어. 우리가 열어본 그 안은 외할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지혁인 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보고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걱정하면서 물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슬퍼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읽으면서 계속 우니까 아빠가 다음부터 상자에 넣어서 다락방에 넣어두셨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보는데 진심이 느껴진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좀 찍어도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전 지혁이 부모님을 다시 만났어요. 제 손가락을 보시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상처는 그 다음날 다 아물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엄마에 관한 건데요. 엄마가 어릴 적 팔다리 부분 근육계통에 병을 좀 앓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좋아지셨어요. 다만 오른손이 아직 좀 불편하세요. 유전되거나 할 위험은 없는데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혁이 어머니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유전이 안 되는 게 확실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전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전 건강하니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세상에 지혁이네 엄마가 엄마의 불편한 손을 보고 농사나 짓는 청껏인 줄로만 알았더니 몸도 병신이었네 라는 충격적인 소리를 하신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이라고는 들었지만 저랑 엄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혁이가 말리면서 얘기를 더 하지 않았으면 당장 엄마를 모시고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지혁이는 항상 어렸을 때 거실에 있는 액자 속에 외할아버지 사진을 좋아했었대요. 건강하고 세상 밝은 얼굴이셨으니까요. 지혁이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다가 밉다가 짜증이 났다가 그리웠다가 하셨대요. 아버지의 젊은 날에 대한 그리움과 애증이 뒤섞인 감정이셨겠죠. 근데 그 똑같은 사진을 저희 본가에 갔다가 보게 된 거죠. 오래된 사진첩이랑 이것저것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남아있던 외할아버지의 일기를 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두 분 사이를 제대로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원래 같이 부산에서 자란 친구 사이셨대요. 이건 두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남자친구의 추측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의 일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쓴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인정한 내용들이에요. 시기랑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이신 재선 할아버지와 남친의 외할아버지이신 동우 할아버지로부터 이 얘기는 시작돼요. 사연이다 보니 이렇게 부르는 걸 이해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부산에서 자랐었는데 원래 서울 분이셨던 남친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다시 서울에서 살고 싶으셨나 봐요. 계속 서울에 가자고 노래를 부르셔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셨답니다. 이런 재선이랑 동호는 헤어지는 게 너무 서운했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소원이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갔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던지라 꼭 군대도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남자친구 집에 남아있는 우리 할아버지의 편지에 나와있던 내용이라네요. 떨어져 있어도 자주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지내시다가 같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당시 남친의 외할아버진 여자친구랑 결혼 계획까지 있어서 집안 어른들끼리 인사도 주고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군대 얼른 갔다 오겠다고 여자친구에게 기다려달라고 그랬대요. 뱃속에 애가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군대 가기 전에 애절한 분위기에 취해서 딱 하룻밤이었다는데 덕분에 외할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지 않나 애는 덜컥 생겨서 겁도 나고 남편은 군대 갔고 그래서 몇 달을 고민하시느라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두 할아버지는 운 좋게 또 같은 부대로 배치를 받으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월남전 파병을 가게 되셨나 봐요. 그때 보상금보다도 베트남도 공산당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던 남친의 외할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하겠다고 하셨고 그 때문에 별 생각 없던 우리 외할아버지도 참전하기로 마음 먹으셨대요. 처음엔 다른 나라 전쟁에 전혀 관심 없던 우리 할아버지였는데 친구가 가는 게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갔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네요.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같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랑 편지를 각자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다른 군인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보냈다고 해요. 그 사진들은 아직도 각자 집에서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사진 속의 할아버지들은 정말 밝고 행복하게 웃고 계셔서 어릴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지역이 외할머니인 군대에서 사진이랑 편지가 왔단 얘기를 듣고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사진이랑 편지를 읽고 대성통곡을 하셨다네요. 나쁜 놈이라고 너무 심하게 우셔서 달래다가 어른들이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신 겁니다. 급하게 군대로 연락을 취해보셨지만 이미 파병 간 후였다네요. 두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다 보니 전쟁의 심각성 따윈 모르고 가셨다가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셨대요. 제일 힘드셨던 때는 어린아이들이랑 노인들이랑 안심하고 같이 얘기하고 웃다가 그 무리 중에 숨어있던 어린 여자애가 쏜 총에 전우를 잃었을 때였대요. 민간인이랑 군인들이 구분이 전혀 가지 않아 정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민간인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옆에 같이 울고 웃던 전우들이 온몸에 총알이 박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버리셨다고요. 민간인 속에 베트공이 숨어 있으니 내가 살고 내 전우가 살려면 총을 쏴야만 했었다고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정말 지옥 같았는데 그래도 서로가 꼭 살아서 같이 한국에 가자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셨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전쟁 방패로 삼는 공산당이 정말 밉기도 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또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대요. 동호 할아버지는 꼭 여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군대 왔는데 여자친구가 애타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상황에 너무 미안하셨답니다. 차라리 약속이라도 하지 말고 편하게 다른 남자 만나고 시집갈 수 있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올 걸 그랬다고 후회를 많이 하셨다네요. 게다가 상의도 없이 베트남까지 왔으니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꼭 끝까지 살아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티셨대요. 재선 할아버지는 동호 할아버지랑 어떻게든 살아서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티셨고요.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았을 때 같이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진 재선 할아버지를 동호 할아버지가 뛰어들어 구한 적이 있었대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잘못하면 같이 빠져 죽을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동호 할아버진 재서이 죽는다 빨리 어른들 불러라 하군 고민도 없이 물에 뛰어드셨답니다. 그때 동호 할아버지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이미 자긴 물귀신이 됐을 거란 얘기를 하시면서 자주 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꼭 동호가 위험할 때 한 번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전쟁에도 따라가셨던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을 날려 동호 할아버지를 구하셨나 봐요. 엄청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길어진 전쟁에 서로 악에 바칠 대로 바친 상태였대요. 두 할아버지는 서로 엄호해주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다가 동호 할아버지가 다리에 심한 총상을 입고 쓰러지셨대요. 총알이 너무 빗발쳐서 아무도 데리러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재선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총알을 피해서 참호로 끌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뼈까지 끊어진 것 같은 다리를 갖고 있던 천으로 꽁꽁 싸매줬는데 덕분에 그래도 다리 형체는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참호가 폭격 대상이 됐고 동호 할아버지의 눈에 보였던 마지막 기억은 폭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저 멀리 날아가 내동댕이 쳐진 재선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답니다. 참호에서 기어 나오려고 울부짖다가 폭탄 때문에 참호에 깔려 묻혔던 기억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의식을 찾았을 때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 후 치료 중이었는데 옆에 재선 할아버지가 없단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같은 병실에 모여 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병실에 있는 사람이 전부라고 했대요. 주변에 치료받던 동료들도 재선이는 죽었다고 말하고 그 시신을 수습했던 동료들도 있어서 계속 울기만 하셨대요. 울다가 자다가를 반복했는데 다친 사람들은 한국으로 빨리 송환 결정이 내려져서 한국으로 오셨다네요. 재선이 시신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울고 빌었다는데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답니다. 다리가 불구가 된 몸으로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왔는데 여자친구랑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어서 1차로 놀라고 자기도 몰랐던 딸이 있어서 정말 놀라셨대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셨지만 우울증이 자주 도져서 술만 드시고 사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괜찮다가 3일은 아파하고 또 하루 정신이 돌아왔다가 이틀을 고통스러워하기를 반복하셨다네요. 자기가 월남전에 참전하겠다고만 안 했으면 재선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서 부산에도 재선이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한평생 그리워하고 자꾸만 가슴을 치고 잠도 못 이루셨대요. 시신은 수습이 됐는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도 친구가 구해준 소중한 목숨으로 어떻게든 힘내봐야지 하다가 월남전 소식만 나와도 메스껍고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TV를 꺼버리고 밤새 떨며 아파하셨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딸을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복지들이 당시엔 거의 없다 보니 집에만 주로 있으셨다고 해요. 항상 밝고 재미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서 할머니도 많이 놀랐지만 한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항상 그 옆을 지키셨답니다. 다만 아빠의 불안한 성정에 영향을 받은 지역의 엄만 극도의 강박을 가지게 됐네요. 특히나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몸이 불편한 사람만 보면 극도로 피하고 가족의 건강에 특히나 집착을 많이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재선 할아버지는 그 폭격에 참호에서 튕겨나가시고 너무 큰 충격에 의식을 잃으셔서 며칠 동안 기억이 없으셨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시신으로 분류돼서 시체 더미에 같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계속 동호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 시신이라고 뭔가 덮여져 있었나 봐요. 끙끙거리고 소리를 계속 낸 지 한참 만에 어떤 병사가 발견해서 간신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어디 한 곳 골절되지 않은 곳이 없어서 바로 이송이 불가능했대요. 본국으로 송환되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거기서 계속 치료받다가 고엽제까지 맞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 좀 찝찝해서 계속 맞진 않으셨대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동호 할아버진 죽었다고 생각하셨대요. 꿈에서도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베트남 어디서도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죽어서도 날 살리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날 깨웠구나, 동호야. 난 널 살리려고 여기 따라왔는데 내가 또 너 때문에 살았다. 나만 살았다, 동호야. 할아버진 동호 할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저렇게 일기장에 계속 반복해서 쓰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참호에서 폭탄을 맞을 때 참호가 무너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그 지역은 이미 전투가 끝나고 다 불에 타서 시신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네요. 어디서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일부러 생사를 확인하지 않으셨대요.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연락이 올 거라고 믿고 계셨으니까요. 반드시 나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평생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아서 동호는 정말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사셨답니다. 송환되어 돌아오셔서 온갖 괴로움에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집안에서 어떻게든 결혼하라고 해서 가정을 이루셨고요. 전쟁을 겪은 후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여러 군데 많이 아프고 힘든데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냐고 선본 사람한테 물어보셨답니다. 근데 선본 여자분이 너무 멋진 대답을 하셔서 반하셨대요. 사람 살다 보면 몸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 몸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죠. 서로 골골 하면서 아껴주고 좋아해주면 전 상관없습니다. 저만 좋아해주면 돼요. 참 착하고 선한 모습에 결혼을 하셨는데 괜히 본인이랑 결혼해서 한평생 고생만 시켰다고 자주 마음 아파하셨대요. 결혼 후 그냥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고엽제 부작용이 드러나는 데다가 나중에 태어난 딸이 근육 이상으로 손과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난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대요. 내가 무지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친구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자식마저 아프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딸 치료하는데 한평생을 바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극하셨다네요. 나중에 딸, 그러니까 우리 엄마죠. 엄마는 할아버지의 지극정성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손만 장애가 좀 남으시고 다른 곳은 거의 정상으로 보일 정도로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손은 좀 불편했지만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선하셔서 어릴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던 동네 청년이 청혼을 했었는데 계속 거절하시다가 3번 만에 항복하고 결혼하셨다네요. 결혼 조건이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였는데 남편도 동의하셔서 결국 결혼을 하셨답니다. 엄만 고엽제 부작용이 유전돼서 몸이 아프셨다 보니까 자식한텐 본인이 힘드셨던 걸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손이 좀 불편할 뿐이지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항상 아껴주셨고요. 지금도 항상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빠가 엄마를 이리저리 주물러 주시고 잠드시곤 하시거든요. 재선 할아버진 엄마가 결혼하는 걸 보고 안심하셨는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사실 고엽제 부작용 때문에 자주 병원에 가셨고 엄마 앞에서 내색은 잘 안 하셨지만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대요. 밤에 항상 앓으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엔 이제 드디어 우리 동호 만나러 간다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편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보니 남자친구가 사진 속 동호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은 게 외손주라서 그랬던 건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외할아버진 우리 집에서 항상 자랑거리셨어요. 전쟁에 참여하셔서 용감하게 싸우시고 몸은 자주 아프셨지만 엄마를 누구보다 아끼고 헌신적으로 치료해 주셨으니까요. 일찍 돌아가셔서 얘기로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우리한테 영웅이셨죠. 사진 속의 두 할아버진 늘 젊고 환하게 빛나는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았는데 지역이랑 전 이 오랜 인연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었네요. 혹시 외할아버지들끼리 다리를 놔주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지역도 달랐던 우리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입학했던 건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건지도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두 분의 깊은 그리움이 몇 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돼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막말한 지혁이 엄마한테 사과는 꼭 받아야겠더라고요. 처음에 지혁이 엄만 저희가 꾸민 얘기가 아니냐고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혁인 조용히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는 두 분의 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선 할아버지 일기장을 보다가 찍었던 사진을 내밀었죠. 동호야,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살아있으면 나를 꼭 한번 찾아왔을 텐데. 동네 사람한테 물어라도 날 찾아왔을 텐데. 그치? 동호야, 미안하다. 내가 널 끝까지 살렸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운이 좋았으면, 그래서 그 포탄에 날아가지만 않았어도 죽어도 네 옆에서 사이좋게 죽어서 너 가는 길이 외롭지 않길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동호야. 차디찬 흙더미에 널 아프게 두고 나만 이렇게 억세게 살아남아 버렸다. 우리가 그 전쟁터에 가지 않았으면 이 좋은 세상을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갔을까? 그때 널 말렸더라면, 내가 가기 싫다고 때라도 부렸었다면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럼 네 그 환한 웃는 얼굴을 오래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도 나도 자식 낳아서 같이 소풍도 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 살기 좋아진 세상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한다. 보고 싶다, 동호야. 재선 할아버지는 가지고 있었던 동호 할아버지 사진 앞에 늘 물 한 그릇과 향 하나를 피우고 자주 기도를 하셨대요. 항상 깨끗한 물이랑 철마다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 같은 것도 하나씩 올려두셨고요. 전쟁서 깨끗한 물이 그렇게 먹고 싶고 맛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먹고 싶었는데 그걸 마음대로 많이 못해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셔서 그랬다고 하시네요. 지혁이네 엄만 한참을 들여다보시고 소리내서 꺽꺽 우시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지혁 아빠가 한참을 토닥이시더라고요. 좀 안정되고 우리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고생 속에 사셨어요. 당신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고 자주 술을 마시고 항상 가슴을 치셨죠. 절 보면서 항상 만감이 교차한 표정이셨고요. 친구 덕분에 살아서 게다가 눈앞에 자식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아버지 다리가 늘 걸림돌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를 겁내는 제 얼굴은 아버지를 더 힘들게 몰아붙이는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전엔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서 어디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동네에 나가면 다리 병신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학교에서도 절 병신 딸이라고 놀리는 남자애들도 많았어요. 큰일을 하고 돌아오셨지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멸시가 더 많았죠. 그것보다 친구의 희생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항상 집에 틀어박혀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기억밖에 없네요.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왜 태어났어? 왜? 이런 소리 자주 하시고 그리고 나선 또 본인 뺨 마고 때리고 울고 미안하다고 절 안아주시기도 하셨고요. 자식 봐서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지옥이어서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옆에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니 난 절대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겠다. 그럼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강박이 되고 말았네요. 그 이후로 몸 아픈 사람만 보면 많이 피하고 무서워하게 됐어요. 제가 몸이 안 아프려다 정신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고 말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없는 사람이 한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혁이 어머니께서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두 분이 서로 생사를 제대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서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용기가 없으셨던 것 같네요. 근데 그 두 분의 자손들이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았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많이 놀랐지만 사과하신 일이고 앞으로 또 그러지 않으신다면 저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려요. 저희 아버지는 고엽제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저도 그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제 고통을 자식한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절 예뻐해 주시는 지금 남편을 만났지만 유전병이 생길까 해서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인 사고로 돌아가신 막내 고모의 늦둥이 딸이에요. 제가 입양해서 키운 딸이니까 건강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공부도 잘해서 아주 건강해요. 그러니 우리 지 예쁘게 봐주시고 두 아이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희한테 유전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걱정돼서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 부끄럽네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놓겠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딸을 저렇게 밝고 예쁘게 키우시다니 두 분의 인품을 알 것 같네요. 저희 많이 부족한 부모지만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둘은 저희 아버지와 재선아 아저씨가 이미 허락하신 사이 같네요. 두 분이 참 서로 많이 그리워하시고 가족이 되고 싶으셨나 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사부인, 사돈어른,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지희야. 나도 모르게 정말 실수를 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이렇게 눈물, 콧물, 상견례는 끝났어요. 지혁이는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많이 놀랐다네요.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트라우마들이 한 번에 해결되신 것처럼 많이 웃고 밝아지셨다고요. 늘 무섭고 이상했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신 것 같다네요. 아빠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재선 아저씨랑 신나게 놀고 계실 거잖아. 나도 이제 신나게 너희들이랑 살란다. 나도 좀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나도 이제 그만하고 웃으면서 살 거야. 결혼식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돼서 2달 후에 결혼식을 올려요. 지혁아, 우리 가족이 되면 뭐가 많이 바뀔까? 아님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게 될까? 당연히 조금씩 뭔가 바뀌겠지. 그런데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 우리 엄마만 해도 우리 결혼으로 많이 밝아지고 좋아지셨잖아. 지금 우리 아빠랑 엄마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신혼때가 된 것처럼 재밌게 밝게 잘 지내고 계셔. 너네 부모님은 원래 사이 좋으시지만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지 뭐. 더 좋게 어떻게 만들어드려?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그게 말이야. 빨리 좀 말해봐. 왜 그렇게 뜸을 들여?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일이 뭐 있겠어. 손주 보시는 거지 뭐. 우리가 애를 팍팍 낳아서 두 집안의 귀염둥이들 안겨드리는 거지 뭐. 뭐? 근데 너 허리 디스크 심해서 병역 면제도 받은 몸 아니야? 애를 팍팍 만들 순 있겠어? 당연하지. 이상하게 그때 신gon 받을 때만 디스크가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후엔 계속 괜찮아지더라고. 이것도 외할아버지의 큰 그림이신가? 그런 의미에서 나의 허리 상태를 지금 확인해보면 어때? 뭐? 그거 내가 지금 어떻게 확인해봐? 아니, 이 여자가, 내가 다 말로 해야 돼? 이리 와봐. 결혼 허락도 받았고 너무 꿀 떨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냈다가 정말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덕분에 결혼 일정도 앞당기고 곧 아빠 엄마가 되게 생겼네요. 지역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업을 이어받아 식당 경영을 하게 됐어요. 요리엔 소질이 없지만 장사 소질이 있는지 본점이랑 대리점들 잘 관리해서 아버지한테도 칭찬을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지혁이가 그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봤는데 좀 감동이었습니다. 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는 삶도 좋지만 가족이 최우선인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고통받고 사는 가족들 모습에 가족을 등지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변하는 모습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도 보고 저렇게 예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일한다고 그리고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일을 찾다 보니 지금 일이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듣고 시아버지도 흔쾌히 허락하셨다네요. 대신 농땡이는 안 된다고 하셔서 일할 땐 정말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애도 내가 자주 봐줄 테니 많이만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쌍둥이를 낳아도 좋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집안의 자손이 귀해서 제 임신이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도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청소도 이제 하루에 한 번만 하시고 음식은 여전히 정성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강박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MSG가 소량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고향의 맛도 몇 번 사용하니까 좋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애기 이유식 만들 생각에 너무 설레하셔서 애기 아직 팔다리도 없어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씀드리니까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엄마 아빠한테 배가 이렇게나 나왔다고 투정도 부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두 분이 또 음식 바리바리해서 서울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시댁 식구들까지 불러 같이 식사도 했고요. 제가 임신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건 진짜 축복인 것 같네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뭔가 큰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기분이 묘했습니다.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는 기저귀는 이런 게 좋고 유모차는 이런 게 좋고 온갖 아이 용품에 대화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귀여우셨죠. 시어머니는 마사지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아버님께도 해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엄마 손을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아이고 시원하다 아저씨처럼 얘기하시는데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 소문난 성북동 약손입니다 하면서 능청스럽게 으스대시는데 너무 웃겼어요. 배불뚝이 티가 덜 날 때 결혼식 하려고 날짜를 앞당겼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서울보다 부산에서 하고 싶어서 부산에서 했는데 친구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줬고 제일 감동이었던 건 축사를 해주신 어르신이셨죠.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셨는데 어릴 적 할아버지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본인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눈물도 지으셨습니다. 동호랑 재선이가 지켜주니까 너네는 꼭 잘 살고 행복할 거다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분 안 되셨지만 오셔서 우리들 손도 잡아주시고 시어머니도 보고 얘가 동호 딸이가 동호 아이고 우리 동호야 하시고 우는 할아버지도 계셔서 우리는 또 같이 울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두 분들이 같이 찍으셨던 다른 사진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두 분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보시고 한참 우시고 엄마도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고이시고요. 어르신들 주소랑 연락처도 여쭤보고 나중에 부산에 갈 때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결혼식 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외할아버지는 부산 바다에 화장해서 뿌려드렸다고 하니까 남편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유골함에 그냥 모셔져만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서 재밌게 바다 구경도 하시고 자유롭고 편하게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릴 적 두 분 사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사람들은 월남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더라고요. 우리 군대가 가서 민간인들 많이 학살했다고 하고 나쁜 짓들만 골라서 했다고 하면서요. 민간인들과 베트공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기 위한 전우들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이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정 가끔 묻고 싶어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신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할아버지들의 아름다운 젊은 날을 팔아 받은 그 보상금을 나라 살림에 보태고 많은 병을 얻고 장애도 얻고 그 많은 전우들을 이루셨는데 우린 그 덕분에 좋은 나라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비난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상처받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전쟁 속에선 어느 한쪽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네요.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전쟁은 우리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니까요. 생전에 같이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셨던 두 분이셨지만 이제 가족이 되셨으니까 지금은 같이 행복하시겠죠? 저랑 남편을 보면서 두 분도 마음의 병 치유하시고 여한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쟁 없는 이 땅에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의 하루도 늘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